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 들어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 보냈던 칼럼을 지금 다시 써야 돼요, 저는. 예? 진짜 이정석 황상무 두 분의 논란 이 부분이 그런데 자, 어떻게 봉합되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윤한 갈등 봉합될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봉합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양새는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황상무 전 수석 사퇴, 이종섭 대사 귀국 이걸 공개적으로 치고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당 지도부에서 요청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이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민심의 바다에 처해 있는 후보들이 풀어가는 모양새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대통령실도 그 민심의 엄중함을 알고 그 해법 모색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미 대통령께서 황상무 전 수석의 사퇴,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의 귀국 카드를 가지고 시기를 보고 있었다는 기사도 나와요. 어쨌든 선거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보다는 당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게 상황에 대처하고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봉합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오늘 봉합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의지는 그런 의지를 가졌는데 성공적으로 봉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이건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작용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TV조선 이런 언론의 이제 보도 이런 걸 보면은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폭망이다. 백석도 못 얻는다라는 분석이 있다.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TV조선이라고 하면 어쨌든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논조를 각자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 정당의 우호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방송사에서도 그런 어떤 전망을 전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에 출마를 하고 있는 출마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것이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대로 가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크게 이제 났던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외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나름대로는 좀 참모들도 제안하고 또 당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종섭 대사, 이제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를 한 거 수용한 거니까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근데 이종섭 대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 자진 귀국을 하는 게 어쨌든 자진 귀국을 한다고 해서 모든 논란이 이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진 귀국을 하고 나서 어쨌든 지금 방산 관련 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명분이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한겨레 이런 신문들 보도를 보면은 이 회의 일정이 이제 갑자기 잡힌 거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회의 일정을 그럼 다 소화하면은 다시 나가는 거냐 아니면 남아서 계속 다른 이런저런 좀 어떤 일정은 좀 급조된 일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좀 여러 핑계에 가까운 일정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총선 때까지 국내에 남아 있으면서 나는 도주한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좀 보여주는 것이냐 또는 공수처에 대해서 빨리 나를 조사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텐데 그럴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피의자가 자꾸 와가지고 조사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 문제가 외압이라든지 이런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게 봉합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론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봉합 수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철규 의원이 이 비례대표 공천 관련돼서 뭐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했죠. 그렇죠.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봉합 수술이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봉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남아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말해서 말씀하세요. 일단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이제 불공정의 문제로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귀국하는 일종의 특권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종섭 대사가 지금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 네. 작년 9월에 민주당에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고요. 공수처가 그때 고발된 인사들 중에 누구도 6개월 동안 소환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이제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수처의 수사를 그 조사를 받는 걸 대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공수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지난 1월 달에 해병대 사령부하고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물 분석도 지금 안 끝났다 그러고 있고 공수처장 차장 다 공석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들어와서 수사 소환 조사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완전히 들어옴으로 해서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다라는 그 시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일단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방산 관련 회의가 급조됐다 이런 뭐 한겨레 신문이나 보도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온 거고 예정된 일정이라는 것이고 그 일부러 이제 그렇게 뭐 어거지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상당 기간을 대기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게 뭐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다시 들어온 이상은 그 소환 조사까지 받고 다시 나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혐의가 되고 있는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그거 아닙니까? 일단 국민정서법상 특권의 문제, 공정의 문제라고 본다면 일단 들어와서 대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소명할까 하고 하면 일단 이슈 주기상 고점은 지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거는 맞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남 평론가님이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철규 의원 기자회견하고 비례공천 문제. 저도 오늘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 내용이 딴 건 아니고 사천 논란에 대해서 해명한 거 이철규 의원이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서 비례 순번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서 개인 신상 발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정당도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철규 의원이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들은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호남 배려가 적었다. 또 하나는 당에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는 건데 당선권이 20번까지 안에 지난 공천에서 부족한 걸로 나타났던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놓고 그다음 호남 배려하고 그다음 거기다 당직자 배려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확장해서 봐도 25번까지인데 근데 면면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호남 출신 두 분이 있고요. 20번 안에 호남 연고가 있는 분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좌관 출신 한 분은 25번 그다음에 당 사무처 출신 한 분이 26번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딱 그 요구에 맞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구색은 맞췄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구색은 맞췄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당이 중심이 돼서 총선 전략을 짜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나가는 상황인데 당 사무총장을 지내시고 공관위원을 지내신 이철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것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땐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자칫하면 대리전 양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언론에 이제 인용된 이제 입장을 좀 보면 이건 결국 이철규 공관위원 의원이
이 추천한 또는 이렇게 좀 제안한 그러한 어떤 이 인사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불만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철규 의원 본인도 오늘 이제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에서 용산하고 뭐 교감이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하수인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이 심지어 이제 보수 언론에 난 보수 신문들에 난 그러한 어떤 기사들을 쭉 봐도 일종의 대리전 성격이 있다라고들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호남의 배려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이제 발언 속에는 24번의 비례대표를 받았다가 사퇴한 주기한 전 국민의힘 이 광주시당 위원장 문제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사 시절부터 가까웠던 수사관 출신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이철규 의원이 주장하는 이 자신이 이 좀 당선권이 배치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뒤에 밀린 이유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의향에 의해서 넣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뒤에 밀린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에 의해서 그럼 내가 사천했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천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는 요 얘기는 지난번에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울에 출마한다고 손 들어줬을 때도 그때 용산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한동훈 사천 뭐 이런 이 문제 제기가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리전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인데다가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천 관련 이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끼게 되는 게 물론 비례대표 중에 지금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이시우 전 비서관 이 부분 공천 취소한 거에 대해서도 이분의 이제 검증 이 비례대표 전반적인 검증 맡았던 부분이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지금 이 후보로 나가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검증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인데 이분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뭐 이렇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 전체적인 어떤 비례대표에 관련된 검증을 맡으면서 이분은 또 주진우 후보와 가까운 분이어서 캠프 출신이어서 이분만 또 검증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맥락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용산과의 무슨 교감이 있는 듯이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언론이 이것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전반적인 공천에 대한 지금까지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비례대표 명부와 관련돼서 이철규 의원의 저러한 행태로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거나 언론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철규 의원이 모르지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로 호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와 당직자 출신들이 당선권에 배치되지 않았다. 요거 가지고 지금 기자회견을 했느냐. 요거는 언론의 시선에서는 100% 그러한 의도로만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민주당 공천은 끝났는데 논란도 끝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박용진 의원 이분이 참 아마 지금 유명해지는 건 제일 유명해질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물론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패했는데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게 참 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박용진 후보는 엄청 아픈 것이고 약점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공관위가 발표를 하지 않은 수치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수치를 읊어대는 게 이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찍어내기 공천한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뭐 결선 투표까지 거쳐서 2등한 사람 배제하고 새로 경선판 짜서 전혀 새로운 여성을 등판시켜서 그것도 경선 룰이 전국 권리당원 70% 지역구 권리당원 30% 하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완전히 100% 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서대문 어딘가요? 청년 특구 할 때 공천 파동 겪으면서 그때 전국 권리당원 70% 지역 네. 권리당원 30% 했어요. 전국 권리당원 70%를 넣었다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단련된 강성 지지층들에게 박용진 찍어내라고 오다 내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찍어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막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고 이재명 대표가 수치까지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배포보다는 박용진 후보의 배포가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터널도 언젠가는 끝난다.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이 먹구름도 언젠가는 물러간다. 뭐 이런 걸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기보다는 당에 남아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시야랄까요? 그걸 제가 더 칭찬해 주고 싶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 수치를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대표로서 이러한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수용해 준 후보들에게 고맙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실 이 보는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뭐 그렇게 됐구나 납득하는 건데 굳이 거기서 막 수치를 얘기를 하면은 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박용진 의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느 신문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용진 의원이 졌지만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그걸 모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태도를 보면 이 경선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박용진 의원이 예를 들면 지금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이 돼서 감산 30%를 안고 심지어 상대는 가산 25%가 있는데 이 승부가 사실 뻔한 건데 이걸 뭐 이길이라는 기대를 안고 사실은 그 경선판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질 것은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경선을 통해서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판단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후에 대선 후보를 또 도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후의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을 밑거름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충분한 판단을 갖고 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수치를 공개한 이 행위가 고명처럼 딱 얹어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던 인사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용진 의원을 좀 도와준 측면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이후의 어떤 정치 진로에 있어서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박지원 전 그 국정원장께서 이제 또 유튜브에서 나가서 뭐 명예당원 뭐 쪽 얘기한 거 조국 혁신당에 이거 가지고 뭐 엄중 경고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과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도 그러니까 전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봤거든요. 뭐 협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관계? 그러니까 뭐 요새 민주당의 논리가 우군보다는 아군을 찍으라 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군이 맞나 싶어요. 이게 출발할 때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 비슷하게 그 밥그릇이다 같은 밥그릇이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국 혁신당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선명성 투쟁의 결과물을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게 좀 탈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가 뜨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어정쩡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지원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보는 조국하고 민주당의 일반 구성원들이 보는 조국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 사람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의 행로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행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밑에 있는 민주당 구성원들은 뭐 사촌당 뭐 자매당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당원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를 한 방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원들이 다 헷갈리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황운하 의원,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 혁신당이 15석 정도를 얻으면 군소 야당 후보들을 결집해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는 걸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민주당의 그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뜻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 재편을 조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아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좋을 리가 없죠. 발언 기회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러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승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